사회복지조사론 3주차 2차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금 앞에 화면에 보이는 이 사회복지조사 분야에서 사회복지조사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수업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 앞서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사회과학의 조사,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와서 사회복지의 조사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물론 이제 3주차 2차 시간이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영상을 계속 연달아 들으실지 아니면 또 이렇게 끊어서 들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수업 내용상 물론 이제 온라인 수업 특성상 이제 또 뭐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3주차 분량을 1, 2차 시를 가능하시면은 이렇게 연달아서 들으시면은 조금 더 학습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도움이 되고 아무래도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하시면은 조금 더 이제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잠시 한번 더 보면은 문제는 우리가 다 풀어봤던 것들이고요. 그쵸? 자, 보시면은 우리가 두 번째 챕터에서 제일 먼저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보면서 연구 방법론의 목적, 보고 기술 설명 예측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하면서 앞으로도 이제 많이 나온다고 언급을 하면서 보고가 무엇인지 기술 설명 예측 중에 이 기술 설명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잘 좀 보셔야 될 겁니다. 여기서 다른 많은 사전적인 의미와 그리고 이 기술적인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신다기보다는 한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미 나와 있는 것처럼 기술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이 뭐냐? 말 그대로 있는 사실을 그대로 서술하는 것. 뭐 이렇게 외워놓으셔도 되지만 왜 인과관계를 여기서는 밝히지는 않습니다. 기술에서는요.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빈도 분석을 한다거나 그 있는 사실에 대해서만 이제 공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남자가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죠. 남자가 왜 여자보다 술을 많이 먹느냐?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기술이 아니라고요. 기술은 남자가 여자보다 술을 많이 먹는다. 있는 사실 그대로. 그래서 설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왜 그러면 남자가 여자보다 술을 많이 먹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사실 좀 안타깝게도 SPSS 통계 프로그램에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 전산실을 다 비워야 돼요. 한 학과에게 전산실을 다 오픈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학교에서 전산실을 오픈해서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자료 분석론이라는 과목을 그렇게 해서 가르친 경우는 제가 학부 다닐 때 한 번 하고 그대로 끝나버렸어요. 제 기억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참 오래전이었죠. 그때 수업하셨던 분이 우리 학교 10년 넘게 계시다가 지금 부산의 부경대학교로 이제 가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지금 뭐 특정 학과에 이렇게 전산실을 다 오픈해 주는 경우는 잘 드물죠. 아무래도 제가 겸임 교수로 있는 학교에는요 그렇게 다 오픈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설명은 한마디로 말 지금 제가 그냥 그래도 여러분들 뭐 듣고 저게 무슨 말이지 하더라도 한번 그래도 듣는 게 낫겠죠. 설명은 그래서 뭐냐면요 SPSS 통계 프로그램에서 회귀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회귀 분석을 해야지만 인과관계를 밝혀낼 수 있거든요.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술은요 말 그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 빈도 분석하는 겁니다. 남자는 술을 몇 명을 먹고 여자는 몇 명을 먹고 남자는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비교하게 되면 그거는 T테스트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배치 분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연구 방법론의 목적은 보고 기술 설명 예측 이렇게 좀 기억하시되 기술 설명의 특징이 각각 뭐라는 걸 정도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연구 방법론의 특징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이 부분 잘 이해하셔라고 말씀드리면서 하나 말씀드렸던 것이 연구 방법론은 뭐다?
간주관적이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꼭 좀 잘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복지조사의 특징에서 사회복지조사는 응용조사와 순수조사의 양면성이 있다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응용조사가 무엇이고 순수조사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번에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그 필기하신 거 잘 판단하셔가지고 좀 구분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순수조사를 뒤에 가면요 기초조사란 말로 다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순수조사가 나왔잖아요. 기초조사의 성격과 뭐가 이게 응용조사와 기초조사의 성격 또는 응용조사와 순수조사 각각 설명은 여러분 잘 아시리라 보고요. 이 사회복지조사를 하는 이유가 그 사회를 보다 나은 쪽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를 개량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즉 객관적인 걸로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계획적이고 통계적이고 경험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실질적인 그러한 사례 통계 개념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또 통해서 사회복지조사는요 평가를 통해서 결국 뭐 하기 위해서 효과와 효율성을 이제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도 활용된다는 거 그리고 이 시험적과 과학적 특성 여기까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여러분들 잘 좀 숙지를 하시고요. 제가 왜 자꾸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무려 5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하냐면은 이게 그만큼 앞으로도 계속 이게 베이스가 돼야지만 앞으로 나오는 것들이 쉽게 이해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조사론이 왜 여러분들한테 물론 안 어려운 학생들도 있는데 괜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요. 통상적으로 사회복지조사 방법론을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리고 수업을 지나고 나도 너무 어려웠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꽤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이미 학부 때도 공부했고 석사도 공부하면서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느꼈던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는 특히 학부 때 저도 제일 하기 싫었던 과목이 조사 방법론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용어가 지금 여러분들이 사회복지학과 2학년 2학기째 지금 재학 중이면은 1년 반, 2년째 지금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다른 학과목 같은 경우는 다른 교과목, 필수 과목이라 하더라도 다른 교과목 같은 경우는 이미 다른 과목에서 특히 개론이나 실천 과목 분야 같은 경우는 이미 들어봤던 용어들이 중복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사 방법론 같은 경우는 처음 듣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용어 자체가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그 20년 전에 이걸 배웠겠죠. 20년 전에 배웠는데 그때 제일 어렵고 제일 하기 싫었던 과목을 이렇게 강의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더 열심히 공부했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저한테 안 어렵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익숙해진 거죠. 용어도 너무 이제 어려운 용어가 옛날에는 몰랐던 용어가 이제는 너무 뻔하고 너무 쉬운 용어로 저한테 다가오니까 왜? 많이 봤기 때문에 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사 방법의 특징이나 사회과학의 특징 뭐 조사 방법의 한계 뭐 이런 게 나올 때는 그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 꼭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하는 내용에서는 사회복지조사의 유용성입니다. 자 사회복지조사의 유용성은 크게 우리가 한 몇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 사회복지조사의 유용성은 우리가 한 3가지로 살펴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게 PPT에 넣지는 못했는데 제가 수업 자료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또 다른 책을 좀 보다 보니까 하나 더 넣었으면 싶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 그거는 나중에 4번 할 때 지금 사회복지조사의 유용성에서 1, 2, 3 있잖아요. 4번은 제가 나중에 간단한 한 줄 정도밖에 안 되니까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빈 여백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시면은 훨씬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요. 자, 사회복지조사의 유용성. 자, 사회복지조사의 유용성이라는 건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은 유용성이라는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죠?
유용성이라는 거는 그만큼 뭐 한다는 거야?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유익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 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도움을 주느냐, 우리 사회에, 뭐 이런 말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그냥 추상적으로, 추론과 추상적인 거는 다른 거거든요. 추론이라는 건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토대로 미래를 내가 한번 예측해 보는 게 추론이라면은, 추상적이라는 거는 막연히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만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그냥 많이, 이렇게 말하면은 좀 신빙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복지 조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 주위에 또는 뭐 뉴스나 다른 많은 언론을 통해서 그것이 현재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알려지고 있냐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TV를 보면은 자영업자 하신 소상공인들, 그리고 소상공인 분들 중에 코로나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소득이 얼마였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소득이 어떻게 되어서, 코로나 이전에는 자영업을 운영하시다가 폐업을 한 사람이 뭐 각 분기마다 몇 명이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폐업하는 비율이 훨씬 더 통계적으로 올라갔다. 또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직면해 있는, 코로나 이전에는 청년 실업률이 몇 %였고 계약직으로 이제 취업하는 청년들이, 그리고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청년들이 몇 %였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 거의 2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 청년 실업률이 몇 %가 증가되었고 앞으로도 청년 실업률이 얼마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사회복지 조사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조사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사회복지 조사라는 건요, 이 대상자들, 뭐 더 쉽게 표현하면 클라이언트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주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영세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걸로 현재 파악이 되었다. 코로나 이전에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수익이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다. 폐업한 사람은 코로나 이전에는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다. 이것이 사회복지 조사잖아요. 이런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 자체가 클라이언트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건 아니라고요. 이런 조사를 근거로 해서 뭐가 됩니까? 그렇죠. 국가에서 진짜 심각하구나, 진짜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재난지원금이라는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조사 자체는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주는 건 아니지만 사회복지 조사를 통해서 결국 뭐예요? 그렇죠. 대상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하나의 연결고리를 베이스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개념을 머릿속에 담으시고 이제 볼게요. 사회복지 조사는 사회복지의 과학적 기초를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요. 자, 볼게요. 이 사회복지 조사는 사회복지의 과학적 기초를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 과학적 기초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말 그대로 객관적인 정보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가난하구나, 여성들은 남성보다 소득이 낮구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공부를 상대적으로 많이 하지 못한 사람들보다 소득이 높구나. 이거는요, 자기만의 상상이거나 자기 개인만의 생각 추측일 수 있어요. 하지만 사회복지 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남성의 평균 임금과 여성의 평균 임금, 그리고 학력, 뭐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요, 가방끈 길이에 따라서 소득의 격차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우리 사회에서 현재 그런 거를 뭐예요? 사회복지 조사를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잖아요. 알아낸다는 그 자체는, 그렇게 해서 드러난 그 자료는 뭐가 됩니까? 과학적 기초를 구성한다. 즉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소득이 좋다, 단순히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요? 예를 들어서
여성분 중에 의사 선생님 하시는 분 있죠? 단순 소득만 봤을 때 의사 선생님 소득이 높겠습니까? 아니면은 남성 중에 말 잘못하면 안 되죠. 남성 중에 그냥 예를 들어서 뭐 흔히 말하는 뭐 중소기업보다도 좀 작은 그런 영세의 기업의 공장에 이제 취직해서 다니신 분들, 이분들이 소득이 높을까?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단순 남자 여자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같은 동종 직장에서 같은 스펙으로 같은 분야에서 같은 시간대에 같이 일을 하시는 사람들 중에 남성과 여성을 비교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남자 의사 선생님과 여자 의사 선생님, 남자 초등학교 선생님과 여자 초등학교 선생님. 요즘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많이 이렇게 양성평등화 되어가고 있죠. 남자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해서 월급 더 많이 받고 이런 거 아니거든. 물론 군대 갔다 왔는 그것 때문에 호봉을 인정받죠. 뭐 그거는 국가 법에서 그렇게 해놨으니까. 대신에 이제 선생님 될 때 군 가산점제 이런 건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물론 논란은 많지만 우리 지금 뭐 그걸 뭐 따지고 자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래서 사회복지조사는 사회복지의 과학적 기초를 구성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사회복지를 과학화시키는 방법으로 체계적 조사 방법이 활용된다 했는데, 뭐 말이 체계적 조사 방법, 뭐 풀어서 설명하면요, 검증된 방법을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를 과학화시키는 방법으로 체계적 조사 방법. 체계적 조사 방법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적인 방법,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방법을 사용해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이 모두가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수긍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보시면은 보다 적절한 지식과 이론,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실천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는 뭘 해야 한다? 과학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자, 하나 여쭤볼까요? 사회복지를 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인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고급 전문 인력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발전된 여러 가지 시스템들도 중요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잘 갖춰지고, 그리고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대상자들,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라고 우리가 말할 때는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자신에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이 생의 주기 흐름에 따라서 어려움에 직면할 수가 있잖아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은 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클라이언트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비록 내가 지금 어려움에는 직면했지만 그 어려움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는 내 스스로 그것을 할 수는 없지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비공식적 자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비공식적 자원의 가장 큰 부분이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 결핍된 욕구를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클라이언트라고 우리가 안 불러요. 한데 클라이언트라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문제에 직면해서, 즉 자신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결핍된 그 욕구, 그것을 스스로 채울 수도 없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비공식적 자원, 즉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을 통해서도 자신의 결핍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그러한 욕구를 채울 수 없게 된 사람들, 이분들을 우리가 클라이언트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분들에게 사회복지 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이 결핍된 욕구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공식적 자원이잖아요. 그래서 기초생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래서 공공부조 중에 기초생활 수급자들 중에는 부양 의무 가족이 있으면은 배제되잖아요. 물론 그것이 요즘 좀 많이 완화는 되고 있지만, 하지만 스스로 경제력도 없고 부양 의무 가족도 없으면 국가에서 공식적 자원을 통해서 기초생활 수급비, 즉 공부조에서 나오는 기초생활 수급비를 전달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자, 이런 것처럼요,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회복지 조사 자체가 누군가의 그냥 전통이나 관습이나 누군가의 그러한 이제 자선이나 아니면 누군가의 동정심에 의해서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다 과학적이고 보다 확실한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서 사회복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회복지 조사 자체는요, 이것이 과학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거. 결국에는 다른 말로 하면 사회복지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조사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 부분도 크게 어림없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사회복지 조사 방법은 과학적 실천을 또 가능하게 해준다는데, 결국에는 이 부분 있죠. 제가 지금 동그라미 하는 이 부분이 뭐 이런 것과 크게 차이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조금은 이제 개념상은 좀 다른데, 뭐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셔도, 여기 보세요. 금방 제가 지금 줄주는 부분, 효과적인 실천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과학화를 도모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과학화를 도모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과학적 실천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밑에 볼까요? 사회복지조사는 가설적 연관성을 증명하고, 가설적 연관성이 뭐냐면요, 아직 객관적으로 완전 증명되지 않은 결론이잖아요. 결과잖아요. 가설을 우리가 먼저 세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고 프로그램 그 자체 실효성을 뭐 할 수 있다? 검증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에게 이러한 프로그램이 적용되었을 때 이 평가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어떠한 뭐 문제 해결 방향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한번 여러 가지로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이 좀 용어가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사회복지 조사라는 건요, 한마디로 말해서 과학을 도모해야 한다는 거. 과학을 도모해야 한다는 거는 누구 연구자 한 개인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누구나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 결정에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정보를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이 사회복지 조사의 과학화입니다. 그 과학화를 도모하고 그 과학적으로 모든 것이 검증되고 실효성이 검증되고 그것이 실천이 되니까 사회복지 조사는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된다? 제일 위의 제목처럼 이러한 유용성을 가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은 세 번째. 사회복지 조사는 사회복지 이론과 기술 체계를 구축하는데 유용하다라고 그랬는데, 사회복지 이론과 기술 체계. 자, 이걸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잘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어려운 건 아닌데, 사실 이제 우리가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거를 뭐 아까 전에 제가 몇 번 강조 드리는 것처럼 뭐 기계적으로 우리가 외워야 될 내용들은 지금 아니거든요. 아직은요. 우리가 물론 이제 조금 넘어가면은 아마 4주차 끝날 때쯤, 아니면 4주차 2차 시간이나 그때 가면은 시간적 차원에 따른 분류, 종단적 조사, 뭐 또 횡단적 조사, 그리고 종단적 조사는 뭐 패널 연구, 뭐 동년배 연구 이렇게 몇 가지 나와요. 그거는 조금 이제 시간적 차원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분류된 이 종단 조사는 어떤 조사들이 있는지 이런 걸 좀 외우셔야 되거든요. 외우면서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직 외울 건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굳이 따지자면은 아까 전에 제가 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뭐 사회복지 조사의 특징도 응용조사가 있고 순조사 양면성이 있고 사회 결합적 특성 이런 것도 외우라는 말씀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굳이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연구 방법론의 목적, 보고 기술 설명 예측, 요거 4개 정도는 좀 알아놓으시고요. 기술 설명이 각각 뭔지, 기술은 인과관계를 왜에 대한 답이 할 필요 없다 했죠. 설명은요, 회귀 분석, 인과관계를 밝혀줘야 되는 뭐 요 정도는 좀 외우시되, 나머지는 뭐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차이점, 그리고 과학화와 비과학화 뭐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자 보세요. 사회복지 이론과 기술 체계를 구축하는 데 유효하다는데, 밑에 보세요. 사회복지 조사는 경험적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지식 체계를 형성하고 일반화시키면, 일반화는 말 뜻 아시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구축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한 2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바로 뭐냐면요. 자, 첫째, 사회복지 조사는 경험적 증거를 제공한다 그랬어요. 자, 경험적 증거를 제공한다는 그 자체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험적 증거를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이제 대충 느낌 오시죠? 감 잡을 수 있겠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학화를 도모해야 된다,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뭐 계속 했잖아요. 경험적 증거를 제공한다는 거는 뭐 해봤단 말일까요? 경험적으로 증거를 잡았다는 건요, 실험해봤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세다, 남자가 여자보다 술을 많이 먹는다, 이거는 그 사람 그 개인의 혼자만의 상상일 수도 있고요, 혼자만의 고정관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남자가 여자보다 술을 많이 먹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남자 100명, 여자 100명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까 20대 남자 100명, 20대 여자 100명 중에 남자는 평균 주량이 뭐 안 먹는 사람도 있고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보통 먹는 사람도 있겠죠. 평균 내보니까 소주 한 병 반, 여자 같은 경우는 100명 20대 여자 같은 경우는 평균 소주 반병. 그래서 남자가 평균 한 병 더 많이 먹는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것은 그 사람 개인만의 상상이나 그 사람 개인만의 혼자만의 이 고정관념이 아니고 그 사람이 뭘 해봤어요? 실험을 해봤잖아요. 관찰을 해봤잖아요. 자기가 그 실험을 경험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객관적인 자료가 되죠. 그래서 사회복지조사는 경험적 증거를 제공한다는 것은 이제 이쯤 되면 좀 느낌 오셔야 됩니다.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해서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지금요. 그게 과학과를 하고 위에 있던 이 과학과를 도모한다. 뭐 이런 내용도 포함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사회복지조사는 경험적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지식 체계를 형성하고 즉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 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로 뭐냐면은 왜 그러면은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술을 많이 먹는지 이것이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뭐예요? 평균 음주 주량이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지금요. 최근에 들어서는 20대, 30대 여성들의 알코올 섭취 이 뭐랄까요? 최근 상승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아요. 지금요. 여성들도 술을 이제 많이 먹는 시대가 됐는데 그것이 양성평등이 되어서 잘 되었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안 먹는 게 낫죠? 그럴 거면요. 술, 담배는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일단은 뭐 여자이니까 술을 먹으면 안 돼. 이거는 안 되겠죠. 이건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거고요. 여자기 때문에 안 되고 남자이기 때문에 되는 거고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거든요. 또 반대요. 남자니까 못 봐주고 여자니까 봐준다. 이것도 잘못된 거야. 이건 오히려 여성들을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것이 양성평등 사회를 계속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남자한테도 안 되면 여자한테도 안 돼야 돼요. 자, 이렇게 제가 예전에 오프라인 수업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니까요. 어떤 학생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그러면은 지하철을 가보면은 왜 우리 계명대학교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잘 운영이 안 되지만 계명대학교 지하철역도 그렇고 보면은 여성들만 할 수 있는 전용 휴게 공간 뭐 파우더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그러면은 너무 여자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해주는 거 아니냐 같은 비용을 내고 지하철 이용하는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 다 대부분 수업 듣는 학생들이 아직 미혼이잖아요. 기혼인 경우에는 보면요 이 엄마들이 아기들 이 수유 공간이 필요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수유 공간도 있어요. 수유 공간은 영남대학교 보면 수유 공간도 있는데 근데 수유 공간만 하면 또 이제 뭐예요? 엄마들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여성들의 아기 또 기저귀 가를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기타 등등 이유 때문에 우리 여성 휴게 공간이 남성보다 많은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남자와 다르게 여성들이 아기를 데리고 다니거나 또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이용해야 될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화장실에서 대부분 다 이용이 되지만 어린 아이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화장실은 좀 비위생적이잖아요. 어린 이제 특히 신생아들이나 특히 영유아 아이들에게. 그래 가능하면 좀 이제 위생적인 그런 휴게 공간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반월당역도 그렇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조사는 경험적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지식체계를 형성한다는 거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그것이 우리 사회에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이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하나의 정보가 될 수 있는 거. 그것이 지식 체계를 형성한다는 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성이 여성보다 술을 많이 먹게 되니까 위암, 간암, 대장암, 각종 뭐 질병 이런 것들이 여성에 비해서 남성들이 훨씬 더 많이 오픈돼 있잖아요. 훨씬 더 많이 지금 걸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40대, 50대 지금 제 수업 듣는 학생들 지난하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저보다 한 살 많은데 예, 지금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물론 수술하고 모든 치료가 잘 끝나서 지금 그나마 다행히 정말 감사하게도 잘 회복되고 있어요. 40대 저보다 한 살 많은데 제 친구들 중에서도 또 그런 친구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젊다고 술, 담배 막 하지 마시고요. 자기 몸을 젊을 때부터 관리할 필요가 있겠죠.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런 뭐예요? 남자가 여자보다 술을 많이 먹으니까 그런 회식 문화나 술에 대해서 남자, 여자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남자한테 더 관대한 음주 문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남자들이 질병이 더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지금요. 훨씬 암에도 더 많이 걸리고 있고요. 자,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었죠, 지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사회복지 실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는 거. 그래서 뭐가 됩니까? 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흡연과 이 음주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지지만, 특히 이 회사에서 뭐 이런 회사나 요즘 중소기업, 대기업에서는 아마 워낙 자체 내에서 많이 잘하니까 중소기업은 그런 걸 또 자기 개인 부담을 해서 사장님이 하는 경우는 또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우처에 보면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교육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음주와 그리고 흡연에 대해서 그러한 교육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초대 말씀드렸죠. 사회복지조사 그 자체가 이해되시겠죠? 사회복지조사 그 자체가 직접적인 서비스를 주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회복지조사를 해보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술을 훨씬 더 많이 먹더라. 이유는 술에 대해서, 남성에 대해서 더 관대한 음주 문화, 회식 문화,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남자들이 40대, 50대에 대해서 한창 일해야 될, 한창 가정을 위해서 더 헌신해야 될 남성들이 이렇게 질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쓰러지는 경우가 많더라. 그렇기 때문에 뭐가 돼요? 여기에 대한 이제 이 음주와 술과 담배에 대해서 이것을 조금 이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교육이나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이 느껴지겠죠. 그게 뭡니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주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러한 이제 사회복지 실천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뭐다? 사회복지 조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 조사는 바로 이러한 것을 1번 과학적 기초를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과학적 실천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 1, 2번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그리고 사회복지 조사는 이 사회복지 이론과 기술 체계, 결국 뭐냐면은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사회복지 실천을 더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이 뭐냐면요, 제가 말로 설명 다 해버렸죠. 이제 1, 2, 3번인데 4번은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 더 넣으시면, 제가 1, 2, 3번 설명하면서 제가 다 설명은 드렸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냐면요, 4번에는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면 돼요. 4번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직접적인 서비스보다는, 자, 사회복지조사는 직접적인 서비스보다는 정책을 만들거나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조사의 유용성은 이렇게 우리가 크게 몇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그렇게 잘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다음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조사의 이제 한계라는 것이 이제 등장하는데, 자, 일단 사회복지조사의 한계, 사회복지조사의 한계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일단 보일 수 있는데, 자, 지금 윤리선? 이거 제가 하나 잘랐구나. 사회복지조사의 한계, 다음 바로 나오는 게, 이 사회복지조사의 한계에 속하는 것을 모르는 것끼리 묶으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잠시만요, 한번 넘겨볼게요. 윤리선 끝나고 나면은 아마 2챕터 다 끝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또 쭉 나와요. 자, 요거는 제가 이번 시간에 하기에는 조금 안 되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요 부분을 이제 같이 한번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했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조사의 유용성,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사회복지조사의 한계인데, 자, 이 부분을 지금 하기에는 시간이 지금 너무 애매하다, 그렇죠? 이제 5분 남았는데,
자, 일단은 제가 그냥 전체 온라인만 설명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사회복지조사의 한계와 사회조사의 윤리성, 그리고 2챕터가 이제 다 끝나면서 문제까지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3챕터로 넘어가면은 아마 크게 이 흐름 끊김없이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큰 것만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 설명은 한 15분 정도 걸리니까 요거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같이 할 건데요. 먼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보시면은 사회복지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완벽한 건 없어요. 사회복지 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한계점은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한계점 죄송합니다. 자, 사회복지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 왜 존재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사회과학 안에 사회복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과학의 한계에 대해서도 우리 앞선 시간에 한 2주차 때였나? 그때 우리가 사회과학의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은 사회복지조사의 한계거든요. 사회복지조사의 한계는 또 왜 등장할 수밖에 없냐? 사회과학의 한계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100% 똑같은 게 아니라 이거 사회복지조사의 한계는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지만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똑같이요.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 사회과학의 한계에 대해서 할 때랑 또 이번에 똑같아요. 여기도 보면은요. 앞에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 앞에다가 여러분들이 뭘 써놓으셔야 되면 전제 조건이 바로 뭐냐면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사회복지조사에 대해서 사회복지조사의 재료는요. 사람이군요. 이 한계가 왜 존재할 수밖에 없냐면은 사회복지조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원료, 재료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는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겠어요? 물론 자연과학에 대한 한계도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조사의 한계는요. 보세요. 연구 대상, 사람이잖아요. 윤리적인 문제, 누구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결국 정치적인 거, 짐승이 정치적인 게 있을까요? 짐승이 문화, 물론 짐승이 문화 우리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뭐냐면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발생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씩 살펴봐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우리가 이제 꼭 이제 우리가 또 같이 살펴보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죄송해요. 사회복지조사 한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기타 여러 가지 이런 한계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겁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면은 사실 윤리적 문제도 우리가 예방한다기보다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치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윤리적인 것, 지리적 제약, 특히 정치, 문화, 저 부분 할 때는요. 말 그대로 제가 조금 말 잘못하면 실수하면 안 되지만 제 수업을 위해서 그냥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은 제가 단 정치적인 개념이 개입돼서 하는 건 아니고요. 진보 사람이 들으면 또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때로는 이 보수적인 성향을 띤 이 유권자들이 들으면 또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 그냥 수업에 대해서 학생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이 정치적인 이 정책 프로그램을 갖고 와서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혹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렇게 다음 시간에 들으면요. 사회복지조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또 이런 기타 등등의 문제는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보시면은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조사의 한계와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 하겠지만 개인의 가치성 이것도 같은 거지만 이거 사회조사의 윤리성.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사회복지조사의 한계와 사회조사의 윤리성 이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결국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저것을 조심해야 되고 저것을 염두에 둬야 되고 저것을 어기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왜 지난번에 처음 2주차 때도 공부할 때도 사회과학의 조사 이런 거 할 때도 사회과학의 조사에 한계할 때도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 그것만 잘 기억하면은 뒤에 갈수록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지금도 사회과학의 조사의 내용을 잘 이해했더라면 사회복지조사의 한계도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굳이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 사회조사의 윤리성을 가져야 될 이유는 똑같죠. 뭡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보세요. 연구 내용이 어떻게 하면 돼요? 인간에게 해를 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고지된 동의 인간에게 알리고 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연구 대상자 사람에게 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쵸? 그리고 결국 사람을 대상에 자기 결정권이, 그리고 비밀 보장, 익명성도 보장해줘야 되고 비밀 보장도 해줘야 되고. 왜? 사람을 대상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과학의 조사를 잘 이해하시면서 이것도 보시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신 분들은 다음 수업은 그냥 쭉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 다음 시간에 이 뒷부분 사회복지조사의 한계와 사회조사의 윤리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 챕터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 지금까지 1급 사회복지 시험에는 우리 배웠던 내용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던지 그 문제를 대여섯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 사회조사의 형태와 절차로 3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4주차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